2장입니다. 이 강은 초기 기독교부터 위대한이라고 썼습니다. 위대한 고딕의 시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1강에서는 고대부터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대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요, 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 계급 간의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조용하게도 그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가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힘 없는 시민들과 함께 그 종교의 힘이 널리 퍼졌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급 간에 있어서도 왕권이나 누르기 어려운 상황까지 전개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세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초기 기독교는 건축의 양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금 한참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주택에서 모여서 지금 종교 활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주택교회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종교로서 인정받고 난 후에 AD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교회 건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교회 건축이 시작될 때는 어떠한 뭔가 우리가 발명을 하거나 창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대에 있어서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원형을 좀 찾게 됩니다. 그 바질리카라고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1강에서 고대 로마 시대에 포럼에 있었던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인 바질리카 건축 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장소로 이용했던 바질리카가 이 종교의 힘을 나타내기 위한 종교적인 공간의 형태로 원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듯이 바질리카는 초기 기독교 건축 양식의 기본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의 중심이었던 스토아 유사하고요. 그리고 로마에 있어서 포럼의 바질리카에 이어지는 형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도면은 아에밀리아 바질리카 평면도와 옆에 복원도입니다. 이제 고대 BC 55년경의 초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상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유물들이나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 그려놓은 평면과 복원도인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점이 있지요. 이게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상상 충분히 하실 수 있듯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기둥들의 열주랑입니다. 이 사이사이 공간들의 특성을 갖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바질리카라는 이름의 건축물입니다. 고대 로마에 있어서 이제 307년에서 313년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이고요. 굉장히 단정하고 공간이 일정한 형태로서 공간들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뾰족뾰족한 약간 다소 이제 박공지붕 형태에 이어진 형태들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 마치 퍼즐 9개의 구분된 공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에 내부는 밖에서보다는 좀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게 공간의 높이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성당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성 사비나 성당. 외형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섬세하고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공간상의 의도를 갖고 있는 성당이고요.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중에 이제 고딕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당입니다. 로마에 있고요. 사비나 성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AD 422년에 시작이 돼서 초기 그리스 시대의 가장 훌륭한 내부 공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로마 시대나 또 그리스 시대에서는 특히 그리스는 휴머니즘을 좀 상징하기도 하지만 로마에 있어서는 왕권의 절대적인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교가 퍼지게 됐었고, 이것을 종교화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사비나 성당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공간은
평등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평온함, 안정감을 상징하듯이 그 존재가 넓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크기로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단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직선적인 동선에 있어서 배치된 기둥들이 마치 재단을 향해서 가게 되는 율동감을 갖게 하게 하고요. 이 율동감을 갖게 하는 이 길이 마치 구원을 받는 재단까지 이어지듯이 사람들한테 뭐랄까 분위기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구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역시 로마에 있고요. AD 330년에 건축되어진 공간입니다. 그런데 평면에서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오지요. 아까 사비나 성당하고 조금 다르게 뭔가 팔을 벌린 듯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공간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 길이가 길어지고 열주랑도 2개를 갖게 되고 끝에 재단이 정확한 영역으로서 공간을 갖게 되는 평면에 있어서 이제 규칙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규모에 있어서 베드로 성당은 이 역사적으로 가장 교회 건축에 있어서 사비나 성당은 의미상의 중요함을 갖게 된다면 평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태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배치는 넓고 당당하고 로마 제국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그리고 이 종교의 힘을 조금 더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덕분에 이제 고딕이 좀 더 고딕의 하나의 시대의 맥을 이루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장방형이었다고 이제 길게 이어지는 것이 베드로 성당이었다고 보면은 이건 중심축을 갖게 되는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외관에서도 조금 독특합니다. 4개의 공간이 이제 정방형에 해당하는 소피아 성당의 내부에 각각의 코너에는 피어, 즉 기둥들이 굵직하게 배치가 되고 있고요. 30m 되는 정방형의 공간을 이루게 되고 그 공간에서 일종의 돔이 피어 오르듯이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둥글둥글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시대가 잠시 로마네스크라는 시기로 이어지게 되고 로마네스크의 형태를 이 성소피아 성당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벽돌로 쌓은 조적공법의 발달에 의해서 나온 2가지가 있습니다. 펜덴티브 양식과 펜덴티브 돔 양식입니다. 앞에서 보신 성소피아 성당의 지붕의 형태가 펜덴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덴티브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조금 단순하게 도모를 이루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감을 주고 이 펜덴티브에서 다양하게 공간이 리듬을 조금 더 굴곡진 리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독특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부르구스라는 것입니다. 부르구스는 일종의 영역입니다. 도시의 성 또는 성곽을 이루는 도시 기능의 역할하는 집합적인 정주지가 이 당시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고대 그리스 로마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았던 성당이나 교회 건축물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13세기 중세로 확실하게 넘어가면은 나오는 것이 이제 교회, 즉 성당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성당의 내부에 있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뭔가 높이가 조금 더 상승됐고, 그리고 열주랑의 그 기둥들이 조금 더 분명해 보이고, 뭔가 뾰족뾰족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할 텐데 살짝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내부의 공간의 상부에 있는 버틀레스 양식의 그 기둥들의 뼈 같은 리브의 형태를
단위별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13세기 중세 건축에 있어서는 리브 볼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펜덴티브 도메에서 있었던 둥글둥글한 형태의 내부 공간감하고는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약간 상승감을 작용하게 하는 리브 볼트 단위가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 건축에 있어서 그 바질리카의 두 가지를 한번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 장방형의 축을 갖고 있는 평면의 형태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있고요. 중심축을 가져서 정방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중세 건축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질리카의 종합적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외관에서 모습이 고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딕은 퀼르니 성당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바질리카와 고딕이 넘어가는데 약간 겹치는 부분이 한동안 있지만 이제 고딕을 명확하게 나타내게 해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살짝 설명드렸던 리브 볼트 때문에 시작이 되고요. 리브 볼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치의 변형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아치는 반원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높이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반원을 좀 잘라서 높이를 점점점점 올리게 됩니다. 그럼 높이가 좀 이게 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상승적인 높이감을 주게 되는데 뾰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첨도 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첨도 아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리브 볼트고요. 리브 볼트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좀 뾰족뾰족하고 조금 더 높이감을 주는 이 형태에 의해서 고딕 성당이 좀 신성함을 좀 더 공간 내부로 갖게 됩니다. 전형적인 고딕 성당의 단면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바질리카나 이전의 형태들하고 좀 확실하게 다른 형태들을 갖고 있는 공간 구성인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안에 신도들이 갈 수 있는 네이브 공간이 있고요. 양쪽에는 이동 가능한 측랑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 측랑에서 상부로 내부 아닌 외부에서 보이시는 뼈대 형태의 것을 버틀레스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마감을 리브 볼트가 내부의 뾰족한 성스러운 공간감의 상승작용과 함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면과 단면 구성 요소고요. 벽 날개, 즉 버틀레스라고 하는 것이 버팀벽의 위에 올라가 있고요.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열주랑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팔 벌린 형태의 트란세프 공간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게 샤르트르 성당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실 것은 정면에 있는 장미창과 두 개의 첨탑들 그리고 십자가 형태로 교차되는 트란셉 공간과 바깥에 펼쳐져서 조금 더 상승하는 날개벽 즉 버틀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요한 고딕의 성당들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중요한 4개 많은 성당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4개는 첫 번째는 샤르트르 성당,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노틀담 성당,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왕이 즉위식을 했던 행스 대성당, 마지막으로 아멘 성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복잡해 보이는 이 4개의 평면들이고요. 오른쪽에는 버틀레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것으로 그림을 넣어 봤습니다. 자, 처음에 샤르트르 성당을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조망과 함께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사진입니다. 플라잉 버틀의 상세를 보시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마치 갈비뼈처럼 그런 것이 외부에 버팀벽과 함께 받쳐지고 있고요. 이게 리듬감과 또 사진을 찍은 굉장히 멋있는 고딕 성당의 모습을 나타내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어서 창문이 보이십니다. 장미창입니다. 장미창은 고딕의 특성 중에 하나인 스테인리 글라스와 함께 이 내부에 아주 묘하고 좀 성스러운 분위기를 다양한 색깔과 함께 창출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스테인리스 글라스의 장미창입니다. 노틀담 성당입니다.
이 시테섬이라고 하는 파리에 가보신 분이거나 가보실 분들은 반드시 가게 되는 이제 노틀담 성당입니다. 주요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 노틀담 성당의 전면은 아까 샤르트르와는 다르게 첨탑이 뾰족하지 않고요. 양쪽이 동일한 첨탑으로 육중하게 장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반면 뒤에서 보시면 우리가 센느강을 유람선을 타고 가면 항상 옆서에서 보게 되는 버틀레스 날개, 플라잉 버틀레스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것이 정면하고 후면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고딕 성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이고, 이게 12세기부터 지어졌다고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랭스 대성당은 굉장히 프랑스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 왕이 즉위식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와, 파리에는 노틀담 성당이 있는데 왜 대성당이 랭스라고 하는 이 잘 모르는 여기서 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랭스 대성당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는 이 그 왕이 즉위식이라는 앙리 14세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이 즉위식 루이 1, 2, 3, 4 그다음에 앙리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이 모든 왕가는 이 성당에서 썼다. 자,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왕권도 중요했지만 추기경, 즉 종교의 힘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왕이 여기 와서 왕관을 썼다. 그 왕의 왕관은 이 추기경이 이게 씌워준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암행성당입니다. 암행성당은 이 양쪽의 첨탑이 정면이 갖고 있는 게 동일해 보이지만 살짝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쪽은 평평하게 그리고 다른 한쪽은 뾰족뾰족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암행성당은 앞에 있는 랭스 대성당과 또 왕이 즉위식이 있었던 랭스 대성당과는 다르게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줄줄이 보이시는 밖으로 삐져나온 기둥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플라잉 버틀레스 역시 아주 훌륭한 외형적인 조형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암양 성당을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성당에서 좀 마지막 말이 있는데, 그 리브볼트가 암행 성당에서는 그 높이와 규모에 있어서 조금 더 화려하고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초기 기독과 함께 고딕 성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